이 작품의 제목은 풀과 빛입니다. 그 하늘 아래 모든 하늘과 땅, 천지 창조를 할 때 하늘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땅이 생겨나고 그리고 동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인간이 탄생하게 됩니다. 그 인간이라는 이제 존재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 종교학적으로 보면 처음에 그 우월한 능력을 가진 신적인 존재가 세상을 다스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제사장이 그 사람들을 교육시키고 그리고 어떠한 그 삶에 에너지를 주고 그렇게 하는 이제 역할을 했다면 인간들이 이제 계속 그 공물을 계속 바치다 보니까 불만이 생겨난 거예요. 너무 착취가 이제 그 심해지는 거죠. 자기네들이 이렇게 해야 될 것이 열심히 기도도 하고 뭘 했는데 아무것도 생기지 않고 더 궁핍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핍한데 내가 그 제사장한테 바칠 곡물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차별을 받게 되는 거죠. 자기네들은 없어서 낼 것들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그 인간이 태어나면서 탄생하면서 그리고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요. 영토 전쟁인 거죠.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것이 뭐냐면 손쉽게 돈을 버는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손쉽게 돈을 버는 것은 뭘까요? 내가 열심히 땅을 이루고 이렇게 가꾸는 것보다 타인이 가꿔 놓은 것을 갖다 성을 점령해서 그 섬의 그 주인을 죽이고 그리고 그 재산을 자기가 다 독차지하는 것이 더 빨리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유럽의 그 많은 국가들이 그냥 자잘한 전쟁으로 매번 그렇게 소모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가지는 불만들인 거죠. 그렇게 전쟁통에 내가 그런 그 종교 재단에다가 바칠 것이 어디 있냐라는 의문인 거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전쟁을 종식을 하고 더 생산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을 원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곡물은 자기네들한테 바치라고 한다는 거죠.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곡물을 더 바쳐라 하고 요청하기 이전에 전쟁을 우선 멈춰야 된다는 거죠. 서민의 입장에서. 그래야지 뭐 농사도 짓고 그 전쟁통에 자기 어머니 그리고 자기 남편, 아들 뭐 다 뺏기는 거잖아요. 그럼 여성들이 어떤 삶이 되겠어요? 남자들을 대신해서 그 일을 해서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전쟁을 끝나야 그 남성 인력들이 자신의 그 삶에 들어와서 그 일을 해서 생산량을 늘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남자들은 다 끌고 가고 생산량을 갖다 바쳐라 하면서 계속 핍박을 하면 그 당연히 불평불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쟁 끝에 그 뭐 다 뺏겨 그냥 휩쓸어 가면서 여성들이 굉장히 삶의 어려움을 느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면 거기 이제 병사로 끌려가는 남자들은 귀족들의 그 총알바지인 거죠. 귀족들은 싸움을 통해서 그 획득하는 그 재산이 많아요. 땅도 얻을 수 있고 거기에서 이제 그
획득한 여성들을 노예로 많이 썼어요. 획득한 노예들을 자기네들 이제 시종으로 쓰거나 아니면 자기네 이런 뭐 그 당시에도 자기의 옆에 두는 여성으로 두거나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남성들도 불만이었던 거죠. 거기에 끌려가는 일반인 남성들도 자기네들은 그냥 총알바지인 거예요.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되지.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자기네들은 언제나 죽음에 노출이 되어야 되지. 이 전쟁을 통해서 자기네들 얻을 것들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 전쟁 끝에 이 사람들을 병사들을 위로한답시고 한 것이 저기를 점령하면 거기에 있는 여자들을 주겠다라는 그거 하나를 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곳에 점령을 해서 그곳의 여성들을 취득을 한다 하더라도 그 집안이 다 풍지박산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쟁이라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쓸 수 있는 어떤 명분이 있을 때 내가 지켜야 될 것이 있고 내가 꼭 그 부당한 것에 침략을 받을 때 항거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누가 무단으로 왔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그 반대를 하니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이제 일들을 봤을 때 먼저 침략한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기네들이 어떤 그 재산상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네들이 궁핍하니까 그 궁핍한 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명분을 만들고 침략을 해서 빼앗아 가는 거죠. 그거 자체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풀을 표현한 거는 그냥 일반 시민들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그 행복 추구권이 있어요. 자기네들이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데 소수의 그 이득을 얻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양이 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인 거죠. 그래서 모든 그 사람들은 공평하게 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제가 이 풀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그 세계대전이 일어나면서 식민지화 시키느냐고 전쟁이 일어났어요. 식민지하는 그 국가에서는 너무 신이 나죠. 왜냐하면 그 나라를 점령하면 그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만 잡으면 그 윗사람들만 잡으면 거기에 이제 그 보물들 있잖아요. 그 국가의 보물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생산품을 본국으로 다 전출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가면 본국에서는 어떻게 돼요? 완전 개선장군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둑하게 큰 성과물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본국에서는 너무 궁핍하고 어려웠는데 그런 획득물을 가져가면 이 사람들은 삶이 풍요로워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는 그 영웅이 되지만 이 식민지 국가에서는 그 사람들은 착취자인 거죠.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그 식민지 전쟁이 계속 일어납니다. 1차 세전,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 세계대전이 일어나기에 된 것에는 보면은 처음에 그 중세국가를 하면서 그 당시에 귀족들은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했죠. 궁궐에서 이제 귀족이라는 그 지위를 받고 그들은 늘 그 풍성한 드레스를 입고 그 예쁨을 뽐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야 될 것이 좋은 가문의 선택을 받아서 결혼을 하는 것이 여성들의 최고의 그 해야 할 의무였고 남성들은 더 여성보다 더 치장을 했어요. 더 꾸며서
그 여성들, 돈 많은 집, 그 여성들을 취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 여성의 또 재산이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이 여성들보다 더, 그 꾸미는 그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때 보면 귀족들은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는 코르셋으로 막 몸을 쪼아리는 거죠. 굉장히 글래머러스한 여성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굉장히 그 코르셋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여성들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 여성들이 생각한 것은 이런 불편한 옷에 대한 그런 이제 항거도 있었던 거죠. 여하튼 그 당시에 이제 그런 그 중세 시대에 어떤 지위가 주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귀족들은 굉장히 효화로운 생활을 하는 반면 일반 서민들은 그냥 그들을 귀족을 봉사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으로 치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그 중세 국가에서는 불평불만을 못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이동을 시키지를 않았던 거죠. 네가 태어난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은 어떠한 지위가 부여되고 그 삶 속 안에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이런 불평등한 상황. 그래도 그들은 참았어요. 근데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오른 거죠. 전쟁이 일어나면서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네 삶들이 다 피폐가 되는 거예요. 남자들이 다 그 전쟁통에 나가고 여성들은 그 전쟁이 끝나면 남편이 이겨서 돌아오길 원하는데 질 때에는 자기네들은 노예로 끌려가야 되는 그 기가 막힌 상황에 그 여자들이 그냥 그냥 이대로는 그냥 죽은 인생이나 마찬가지다 라면서 이제 그 시민 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그러면서 프랑스에서는 얘기를 이제 그때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가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은 늘 즐기기만 하고 이런 사람이니까 잘 모른 거예요. 왜 데모를 하는 거지? 왜 전쟁을 일으키는 거지? 이야기를 했을 때 이야기를 하죠. 배가 고파서 그들은 빵을 달라고 저렇게 데모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니까 빵이 없으면 과자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뭐 비하하거나 이러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활에 비추었을 때 고민을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하튼 그런 상황에서 먹는 것이 필요했던 그 노동자들이 대거 데모를 일으키면서 혁명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죽을 목숨이거든요. 전쟁통에 끌려가서 죽거나 아니면 노예로 팔려가거나 할 것이 이제 여자들이어서 그리고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전쟁통에 끌려갈 그 총알바지 병사이거나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자기네들이 혁명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일어난 것이 이제 시민혁명입니다. 그 시민혁명이 일어나게 된 이제 그 스토리를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는 그 시민혁명 이후로 그 나라들마다 체제들이 조금 틀려요. 왕권을 유지를 하면서
어떠한 상징성으로 두고 국가 관광 산업으로 하는 거죠.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왕족이라는 것이 그 해당 그 오래 내려온 그 보물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관리하고 그리고 국가의 아이덴티티, 브랜딩 하는 역할들을 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그 국가를 그 경영하는 거는 총리님이 하십니다. 총리가 하시죠. 그래서 그 분리가 되어 있어요. 왕족은 어떤 이제 브랜딩하는 역할이고, 퍼포먼스죠. 그 국가를 그 경영을 하는 거는 그 총리가 실질적인 그 대통령의 역할을 하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마다 그런 이제 자기네들이 시민들이 어떻게 하자 이제 결정을 해서 이제 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대전이 이제 그런 전쟁들이 계속 일어나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러면서 이제 가장 그 프랑스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그 시민혁명을 계승한 그 인간의 그 1차, 2차 세계대전 때에 이제 그 수많은 핍박을 받는 그런 그 식민지 국가와 그 전쟁통에 끌려가는 그 국가의 시민들과 연합이 돼서 큰 데모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종식이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종식을 시키는데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로 명분이 있어야 돼요. 왜 종식을 해야 되는지.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킬 때에는 해당 사항에 대해서 자기네들도 명분이 있으니까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 할 때 그 1차 세계대전은 그 전쟁을 통해서 그 부를 많이 획득한 나라들이 이제 생겨난 거죠. 뭐 스페인 같은 데는 그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에서 계속 배편을 통해서 계속 그 식민지들을 굉장히 많이 얻게 되니까 그것에 이제 유럽에서는 자기네들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막 그 유럽 국가에서 식민지 그 전쟁이 막 심각하게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경제에 불황도 오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당시에 그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명분이 있는 거야. 이런 시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자기네들이 그 해결을 해주겠다 하면서 나온 것이 이제 그 히틀러라든지 이런 그 무솔리니 이런 사람들이 명분을 만들어서 나오는 거죠. 명분이 뭐였냐면 그때 이제 어떠한 집단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의 그것을 어떠한 그 공격의 대상으로 만들게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거는 그 성경에서 보면 그 이자놀이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돈을 가지고 돈놀이를 하지 말라고 했죠. 근데 돈놀이를 많이 한 것이 이제 유태인들이었어요. 유태인들은 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언제든지 그 나라에 가면 땅을 살아도 너 유태인이지 그러면서 땅을 다 몰수를 해요. 열심히 다 개간을 해가지고 다 해놨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늘상 그렇게 떠돌이처럼 그 유럽에서 이렇게 그 돌아다녀야 됐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한 것은 그 돈을 그 금괴로 갖는 것을 더 선호한 거죠. 그리고 그것을 이자놀이를 하고. 그런데 그 성경에서 보면 그것을 제일 나쁜 악행이라고 보고 있는데 유태인들이 그렇게 해서 돈을 막 가지고 간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명분을 만들 때 뭐였냐면 저들이 저런 사채놀이를 해서 일을 안 하고 돈을 뺏어간다라는 것을 하니까 그 당시에 돈을 빌렸던 수많은 그 유태인한테 빌렸던 사람들이 옳소 이러는 거죠. 옳소. 저들 때문에 우리의 삶이. 그러면서 저들을 공격을 하자 해서 그 아이슈비츠 그 가스 그 수용소에다 유태인들을 다 가둬버려서 학살을 하죠.
그런 이제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이제 종식을 시키게 한 것에는 그 간디의 그 무폭력 저항 이런 것들이 나죠. 간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인도에 그래도 나름 변호사를 해서 이제 기차를 탔는데 기차 안에서 그 차별을 받죠. 국적 때문에 인도인이라고 해서 그 거의 거지 취급을 당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간디는 변호사였던 사람이에요. 조금 그들한테 저항하는 거는 바로 그 처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디 그분께서는 그 폭력을 쓰지 않고 그리고 데모를 하게 되는 거죠. 폭력이라는 건 뭐예요? 저 사람들이 나를 칼로 찔렀다고 가가지고 같이 칼을 찌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찌르면 찌르는 대로 계속 맞으면서 그들이 스스로 무엇을 잘못한 사람이 없는데 계속 찌르는 것에 대해서 당신들이 한 행동을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그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습니다.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와서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 국가들이 당하는 거죠. 식민지 국가들이 그 선진국에서 와서 자기네들이 교육시켜주고 산업을 개발시켜준다는 명분하에 다 그 자기네 본국으로 다 가져가는 그 착취의 구조에 대해서 항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식민지 국가를 없애야 된다라는 명분을 만들었고 그 유럽인들조차도 그 명분에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유태인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공감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가장 큰 이제 차별을 받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잘못한 거는 이제 알게 되죠. 자기네들이 이제 그 어느 이제 그 선에 있어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을 벗어났을 때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하튼 이제 유태인들이 그 아메리카로 다 이제 이주를 합니다. 똑똑한 이제 과학자라든지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그리고 미국에 가서 금융 시스템을 만들어요. 그 유태인들은 그 땅을 별로 그 탐욕을 일으키지 않아요. 어차피 그 뺏길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땅을 뺏길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땅에 대해서 그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생각하는 건 이제 전쟁, 아니 그러니까 그 금융입니다. 금융과 전쟁을 일으키면 이제 그 전쟁 끝에 그 돈, 그 사채놀이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그 무기 전쟁과 그리고 유태인들이 밀접하게 영향이 되어 있어요. 전쟁을 일어나면 이제 그 전쟁에 대해서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돈을 막 꺼줘요. 그리고 이자 놀이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전쟁이 끝나면 그거 이제 돈을 이제 그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국가 채권은 그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돈을 그 빌린 거잖아요. 그러면 국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 금융으로서 그 나라를 정책적으로 침략을 하는 거죠. 여하튼 지금 이제 유럽에서 아직도 그 전쟁 배상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지고 있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독일이 아직도
자신들이 그 선조가 했었던 것에 대해서 자기네들은 너무 큰 죄를 지었다. 그러면서 아직도 그들은 고개를 숙이면서 유럽인들과 조금 그 화합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래서 독일 수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성 그 수상을 두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완화 정책을 하기에 그 여성이 더 적합하다는 거죠. 남성일 때에는 또다시 이제 그 의심의 눈을 바라볼 수 있죠. 그들이 또다시 내가 그 유럽에서 최고야 이러면 게르만족이 이제 독일 쪽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전학적으로 조금 그 우수해요. 그래서 제품도 보면 독일 제품이 굉장히 좋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그 타인을 그 불공정하게 억압하는 것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켰고 해당 사항으로 수많은 그 일반 그 사람들이 삶이 파괴가 됐다는 거죠. 그런 명분 하에 그들이 전쟁 일으킨 것에 대해서 아직도 사과를 하고 공식 사과를 하고 그 전장 배상금에 대해서 아직도 지불을 하고 있죠. 그때 이제 같이 했었던 것이 이제 그 이탈리아, 그런 이제 우월주의, 그 우월주의 이탈리아 그리고 이제 독일 그리고 일본,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태양이라고 이제 일장기에 보면 그냥 그 일본은 신의 나라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명분으로 해서 이 동양을 점령을 하면서 그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일본이 다 접수를 했어요, 사실은. 중국부터 그 큰 중국을 먹은 거죠. 중국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한반도를 점령을 해서 그 중국까지. 그래서 그 중국인들이 별로 일본을 안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동남아 그때 이제 막 그 전쟁에 그 악몽들이 있어서 또 동남아 사람들이 또 일본을 안 좋아해요. 그것에 비해서 조금 이제 한국은 같은 이제 식민지 국가였기 때문에 그리고 식민지 그 상태에서 그것을 그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한 명분을 만든 국가로서 좀 추앙을 받고 있죠. 그 명분이 무엇이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이제 세계 인권 선언문이에요. 그 어, 그 세계 인권 선언문이 이제 그 전쟁을 종식하면서 그 각 나라들의 국가의 원수들이 이제 그 협의를 합니다. 대표들이 나와서 누가 잘못했고 전쟁을 일으켰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누가 그 고통을 받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해서는 그 철학이 있어야 돼요. 철학이. 왜냐하면 그들이 그 전쟁을 일으킨 명분은 뭐냐면, 그 미개한 국가에 우리가 가서 미개한 그들을, 그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더 부강하게 해주겠다라는 명분으로 그 나라를 침략을 했는데, 그 명분과 행동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약속을 해놓고 그 나라를 들어와서 잘 살게 해줄게 했는데 그들을 잘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로부터 착취를 해서 가져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이제 항거한 것이 그 불교 기반의 평등 사상이 기초가 됩니다.
성경이 사실은 그 이론을 만들어낸 것이 그 불경을 가져다가 그 대중들에게 알기 쉽게 그 다시 번역을 한 거예요. 그 유럽인들, 로마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로마의 그 공화정이 탄생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신에 항거한 그 인간의 중심이 된 사상이에요. 거기에는 불경 사상의 그 평등 사상, 인간은 평등하다는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꺼내드는 거죠. 시민혁명이 일어났을 때도 그 에펠탑 앞에서 막 그 움직이잖아요. 에펠탑이 그 동양의 그 탑을 상징을 하는 거예요. 제일 높은 탑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불문율이 하나 있어요. 성경을 그 비난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한 공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명분을 세우거나 이런 것들이 그 이론의 토대를 이제 그 한 것이 그 불경 사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경 사상에서 가장 불교의 핵심은 무엇이냐 하면 금강경을 최고로 생각을 해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냥 하나예요. 뭐 많은 내용도 있죠. 거기에 이제 잘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일반인들이 이야기를 해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비유법이나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라는 이야기를 한번 하죠. 그냥 그 스님들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가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어려움이 있는 사람한테는 무슨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어떤 이제 해결책을 이제 제시해주고 그래서 너무 고마우니까 이제 그 어떤 이제 시주를 하게 되죠. 그것이 그 스님들이 얻는 그 대가라는 거죠. 그거 외에는 받지 마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한 바퀴 이제 돌면서 그 동네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 가선 도움을 주고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에 더 이제 마음이 풍요로워져도 고마우니까 뭔가를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재산이 뭐 하니까 이렇게 잘 늘어났어요. 그러면 고마우니까 주는 자기가 혜택을 받았기 때문에 주는 거죠. 되돌려주는. 제가 그전엔 한 5개밖에 못했는데, 그 스님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굉장히 좋아지고, 내가 행복해지고, 생산량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그것은 이제 스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내가 5개밖에 못 받을 것을 스님을 통해서 10개를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하는 양심에서 우러나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게 해서 받는 그것이 그 진정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나머지는 너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받고 그 자연스럽게 주는 것이 너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탁발을 하고 이제 동네를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뭐 궁핍한 사람들 이렇게 도와주면서 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그 종교의 아주 기본적인 사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그 일반 그 궁핍한 사람도 있고 왕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왕들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또 돌아오는 것이 많겠죠.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그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이제 그 부처님 같은 경우에는 큰 그 선생님이었어요. 큰 선생님.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그 일반인들이 너무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어떻게 저들의 저 괴로움을 벗어나게 해줄까라는 고민을 하셨던 거죠. 깊은 명상을 통해서. 그래서
이론이 좀 굉장히 그 심리학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은 희노애락에서 오는데 그 희노애락은 그 인간이 그 동물이기 때문에 가지는 감정이라는 거죠. 그 감정을 그 단절을 하면 그 고통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고통으로부터 그런 감정이 생기는 거는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거나 하는 그 욕망 때문에 그런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그 시기 질투나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어떻게든 뺏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통해서 또 죄책감도 생기고 그런 거 자체가 생기지 않 그런 고통이 없기 위해서는 내가 그 욕망으로부터 단절을 시키는 거죠. 내가 그런 욕구를 일으키지 않는 거. 그 욕구에는 여러 가지 있어요. 물질적인 것도 있죠. 그 금전적인 거, 그리고 어떤 그 성적인 거, 그리고 어떤 권력욕, 내가 권력을 얻고자 하는, 명예를 얻고자 하는 그것들이 다 나의 욕망이라는 거죠. 그것을 이제 본인을 위해서 움직일 때에는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이런 이제 감정들이 내가 그런 감정을 느끼지 않으면 그런 이제 그 생각들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 감정들이 그쵸? 내가 그들로부터 그런 이제 감정들이 이제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이제 욕망들이 이제 생겨나지 않고 또 다른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또 뭐가 있냐면 분별심이에요. 옳고 시비를 따지지 말라는 거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순간 그것은 싸움이 벌어진다. 왜냐하면 자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의 상황에서 봤을 때 자기가 한 것이 옳다는 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누구의 그래서 이제 평가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그 답이 다 틀려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동양인의 관점 그리고 서양인의 관점에서 내가 어느 관점에서 이것을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적인 또 입장도 있어요. 그 아까 이제 나라를 점령하는 그 국가가 있고 식민지 국가가 있을 때 영웅이 바뀌는 거죠. 본국에서는 그 타인 식민지 국가에서 그 획득물을 가져온 사람이 영웅일 거고 그 식민지 국가에서는 그 착취를 하는 사람들을 못 가져가게 막아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영웅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식민지 국가의 입장에서 그것을 바라볼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가져가는 그 국가의 입장에서 바라볼 것인지에 따라서 해석이 틀리다. 이제 수많은 그 식민지 국가들이 생겨나니까 이제 투표권을 이제 그 왕들이 모여가지고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보니까 이제 그 식민지 국가들이 더 많으니까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이제 결론이 내린 거죠. 그래서 인권 산업문의 기초가 되는 거는 사실은 다 이제 중세 국가들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유럽은 다 크리스찬이 중세를 한 거의 20세기를 다 이제 크리스찬이 독차지했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것을 이제 그 반론을 한 것들이 그 시민혁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것이 이제 불령 사상 그리고 인권의 그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자유, 존엄, 평등, 이성, 양심, 형제예요. 자유라는 거는 뭐냐면 내가 어떤 신분을 정해놓고 너는 이것이 너의 그 직업이야라는 그것이 아니라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인 거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내 그 인간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이 자유인 거고. 존엄은 뭐냐면 똑같은 그 하느님의 자식으로서 우리는 똑같이 소중한 존재라는 것이, 그리고 신의 모상을 받았다는 거죠. 신이 주물주가 만들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는 거예요. 존엄한 것에서 그러니까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평등이 나오는 거고, 평등을 했는데 내가 어떠한 그 불공정한 것에 어떠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이러한 것들이 내가 감성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우뇌의 생각이 아니라 좌뇌의 생각이죠. 좌뇌로 내가 이런 것들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감성적인 거는 뭐냐면, 감성적인 건 나는 제사장이 그거잖아. 나는 신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너희들을 통솔할 거야. 너희들을 가르칠 거야라는 그런 그 감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적이라는 거죠. 그 모든 인간은 그 성경에서도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는데 평등하지 않지 않냐라는. 그 양심은 뭐예요? 그 마음의 소리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유교학에서 보면은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도덕적으로 다 알아요. 본인들이 이거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것이 옳지 않다, 옳다, 이런 것들이 그 이성적인 게 아니라 그 감성적으로 본인이 이거는 이런 양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이 그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인 거예요. 이 경제를 움직이는 것도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그런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라는 것이 이제 아담 스미스가 얘기했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양심인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양심이 있고, 그런 양심 때문에 그나마 이제 인류가 살아남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을 이제 형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세계 인권 사상에서 중심이 되는 거는 뭐냐면 그 인간의 존엄성과 그 평등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평등이라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인간은 이런 그 성경에서도 그렇고 불경에서도 그렇고 다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황과 이의 싸움을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을게요. 이황은 이런 원론적인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런데 이제 제자 이의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이황을 반박하는 아주 새파랗게 어린 그 제자가 그 스승에게 따지고 묻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너무 이론은 훌륭합니다. 너무 이론은 훌륭한데 현재의 양반들을 보십시오. 누가 말과 행동이 같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들은 말은, 그리고 그 천자문은 열심히 읽지만, 소학이나 대학이나 열심히 읽지만 그들의 행동이 그렇게 변화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말과 행동이 언행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학문을 배운다는 것은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어떠한 그 책임의식을 부여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민들을 잘 보살필 권리를 가진 거지, 그들이 그것을 누릴 권리를 준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시민들을 잘 먹고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그들은 그런 역할들을 부여받은 사람들이 그 역할은 하지 않고 그 남의 집에 가서 그 강탈을 하는, 그 강탈이 뭐가 있어요? 옛날에는 뭐 그 여자들 그 많이 이렇게 그 부하의 그 부인들을 가져가거나 이런 일도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자기네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사이에서 뭐 아이들이 뭐 여러 아이들이 막 생겨나는 거죠. 서자 출신의 아이들이. 여하튼 이제 그렇게 되면서 그 불거지는 많은 문제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하튼 양반들이 양반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고통받는 그 사람들이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도 똑똑한데 역시 이왕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왕 정승께서 하시는 말씀이 보통 그 당시에 양반의 기준에서는 이 새파랗게 어린 것이 그 스승한테 대들었다 해서 매를 때리지 않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면서 맞다고 하시죠. 그러면서 그 제자로서 다른 능력으로 그 기존에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새로운 문제를 제기를 하는 것에 수긍을 해줍니다. 그리고 한 학파로 이제 본인의 그 반대파가 되는데 자기 제자로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론적으로 이왕의 이론이 더 뛰어난 거가 맞아요. 제자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치지 않고 자기의 그 적수지만 맞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주는 것이 정말 그 높은 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고 이제 그 이 같은 경우에는 그것에 대해서 그 젊은 혈기로 잘못됐다 생각하면서 이 사람은 실천을 하는 거죠. 그 사람도 만약에 싸우기만 하고 실천을 안 했으면 문제가 됐겠죠. 너나 잘해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이인은 이제 그 실용서적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 젊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기득권들에 대해서 이제 그 문제를 제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가장 호응한 사람이 누굴까요? 그 양반집 서자들이 그 호응을 많이 한 거예요. 그리고 상인들, 장사치들. 맨날 뭐 양반들 맨날 수염 잡고서 하는데 맨날 자기네들한테 그 뇌물 바치라고 맨날 와서 뜯어먹는다는 거죠. 말과 이론이 안 맞다는 거예요. 맨날 그 공자님 얘기하면서 그 자기네들이 그 장사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도와주기는커녕 뭐가 좋아라 이제 맨날 그런 거 뜯느냐고 정신이 없으니까 뒤에서는 이제 욕을 하는 거죠. 상인들이. 그러면서 양반이라고 자기네들은 우월한 존재라고 하고 상인들은 그 돈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좀 천한 존재로 바라보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불명을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서자 출신들 있잖아요. 그들은 양반인데 그 출세를 못해요. 고위직은 못 가고 대신 그 양반의 그 피를 받았다는 그것으로 그냥 중인 정도는 할 수 있는 거예요. 포도청에서 뭐 이렇게 서기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혜택은. 그들이 이제 먹고 살게 되는데 이제 그들도 이제 불만인 거죠. 같은 그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들의 불만이 뭐였냐면 자기 그 본 마님의 자식들은 굉장히 호화로운 생활을 하지만 자기 엄마는 그들한테 온갖 핍박을 다 받는 거예요. 욕이란 욕은 다 없고. 근데 엄마가 뭐 잘못한 것도 없어요. 그 양반이 와가지고 자기네 그 엄마를 겁탈을 해서 자기가 생겨난 건데 그 고통을 자기네 엄마가 계속 그 받고 그것을 어릴 때 맨날 보는 거죠. 그 본 부인으로부터 구박당하고 온갖 욕 얻어먹는 것을 그 자식이 바라봅니다. 그렇게 되면서 그 마음이 이제 그 어떠한 기존 체제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떤 것에 그 논리를 꺾을 수 있는 논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논리가 어떤 거였냐면 그 유교 사상도 마찬가지인데 모든 그 계급이 다 존재했어요.
계급이 없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계급이 없어야 사람들은 얼마든지 자기네들이 직업의 선택의 자유가 생기고, 그리고 열심히 한 것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인 것에 적합한 모델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양반하고 이 그 신진 그 새로운 세력하고 굉장히 마찰을 일으키는 겁니다. 얘네들이 자기네들한테 쿠데타를 일으키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들은 또 그들을 바라볼 땐 말과 행동이 전혀 같지 않은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계속 그런 싸움이 일어났는데 그래서 뭐 동학운동도 일어나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 사회가 무너지지 않을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이 명분을 하는 것이 늘 그거잖아요. 내가 너희 한국을 잘한 거는 딱 하나 있다. 뭐냐면 그 양반 제도를 다 파괴를 시켜놨다는 거죠. 파괴를 시켜서 그냥 그 장사치도 열심히 일을 하면 신분에 상관없이 위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일본 그 사상 그때 일제시대 때 가장 그 동조를 한 것이 그 상인들이었어요. 무역 상인들. 오, 너무 좋다라는 거죠. 양반들한테 맨날 착취당하고 막 괴롭힘 당했는데 일본의 이론이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유교의 그 양반 제도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선거권이 있으면서 투표권으로 해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이제 투표권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러한 이제 논의가 되어서 그 획기적으로 변화가 된 것이 그 미국의 남북전쟁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도 유럽의 청교도인들이 그 가서 아메리카의 대륙에 가서 황금을 찾아 그 금강캐로 갔었잖아요. 너무 웃기는 게 이제 금강이라는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금강이 뭐였냐면 유럽인들이 찾을 보물이 뭐였냐면 그 황금사가 그 동쪽의 끝에 가면 그렇게 보물들이 많이 있대. 그것을 찾아야 돼 해서 그 떠났는데 그 보물이라는 게 사실은 뭐였냐면 그 불상 있잖아요. 불상이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찾아서 막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획득해가지고 뭐 불상 이런 거 다 가져가면 되니까. 그러면 획득물이 커지잖아요. 동양에 가서 그 뭐 절 같은데 그 털면 거기에 뭐 다 금으로 만든 그 부처님 상 있고 이러니까 가져가면은 큰 획득. 여하튼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처음에 간 게 인도에 가가지고 뭐 그 막 식민지 정책을 했던 것들이 그런 것도 있고 거기 말고 또 있을 거야 하고 막 눈을 빨갛게 들고 막 가다 보니까 이제 잘못 가가지고 표류한 게 그 아메리카 대륙이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도 이제 우리들이 이제 책을 보면 그 유명한 책 있죠. 총과 세균으로 그 국가를 점령을 한 거죠. 우물에다가 이제 그 병원균을 넣어놓고 그들을 그 해독약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복종하게 시킨 거죠. 물은 누구나 다 마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물에다 세균을 터뜨리고 뭐 그러면 막 이상한 그 옛날에 막 그 마마 같은 것도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는 그 신의 재앙이야. 자기네들이 죄를 받는 거야라는 그런 심리전을 쓰면서 그들을 그 굴복시키게 되는 거죠. 그 당시에 족장들도 자기네 그 주민들이 너무 많은 죽음을 그냥 이 사람들을 없애면 자기네 땅이 되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진짜 아파치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싸움들을 잘하고 막 이랬던 사람들이 다 그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교도인들이 가서 그곳을 점령을 하게 되죠. 근데 청교도인들이 누구였냐면 당시에 그 기존 크리스찬들의
그 반대를 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리고 죄수들, 그러니까 종교의 이단아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 감옥으로 간 곳이 이제 아메리카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미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열등 의식이 굉장히 그 귀족의 자식이 아닌, 자기네들은 우월한 존재가 아닌 그 약간 모자란 피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죄인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이제 열등 의식이 굉장히 강했죠. 그들이 그 열등 의식을 벗어날 수 있는 것에는 이제 그 이론적인 것이 이제 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선호한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정해진 거는 없다라는 원리잖아요.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은 능력이 있고. 그래서 다중이론, 그 교육학계에서 다중이론이 나온 것이 이제 그 가장 활발하게 한 것이 이제 미국 교육 시스템이죠. 모든 사람들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각각의 자기의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 재능에 따라서 탁월한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원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미국이 남북 전쟁이 일어날 때 링컨 대통령이 그 노예들을 해방을 시켰잖아요. 그 당시에 노예는 그냥 가축이었어요. 그러니까 소, 말 숫자 세듯이 그냥 가축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대농토에서 뭐죠? 그 당시에는 농민들이었죠. 사탕수수밭에서 이제 그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옥수수밭에서 일을 하거나 밀 농사를 하거나 한 사람들이 그 고단한 삶에서 노래를 부른 것이 재즈예요. 그래서 노래를 보면, 재즈의 가사를 보면 목이 댕강 난 것을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와요. 그 굉장히 그 고통과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해방시켜 준 것이 이제 링컨 대통령이라고 하는데, 그분의 이제 명분은 그 사람들의 삶을 더 그 높여주려는 것보다는 그 공업 그 사회로 이제 가면서 이제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뭐 공산품 만들어내기에 저 인력을 좀 쓰고 싶은 거예요. 저 인력을 쓰고 싶은데 그렇기 위해서는 그 농사로 아메리카 대륙을 그 키우는 것이 아니라 공업화를 시켜서 그 미국을 부강하게 시키자는 그 논리를 펼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투표권을 줘서 그 법률을 바꾸기 위해서 노예들에게, 흑인들에게 투표권을 줍니다.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그 힘을 얻고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이 좀 그 굉장히 엘리트적인 의식이 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런 것에 대해서 말과 행동이 또 틀린 거죠. 엘리트 의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 이제 그런 수많은 그 사상들이 이제 다시 재정립되고 이러면서 1920년 그 여성들에게 투표권이 없었어. 그래서 여성들에게 투표권을 주어준 게 1920년도에 투표권을 주면서 자기네들이 이제 세력을 더 크게 하는 거죠. 그 여성과 애들은 그 공업사회에 노동력의 착취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남편들이 돈을 안 벌어오면 그 여자들이 벌 수 있는 직업들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이 그 소득이 생긴 여성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이제 여성들 중에서 가장 목소리가 큰 것이 이제 아메리카 대륙의 여성들의 발언권이 가장 세죠. 유럽은 아직도 봉건사회고 보수적인 국가이기 때문에 여성들은 그 다소곳하고 상냥하고 남자들이 그 하는 것에 순종적이어야 된다라는 것에 강해요, 아직도. 그것에 반면 이제 그
아메리카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그 권익이 굉장히 높게 되어 있죠.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혼하면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잖아요. 법적으로 아예 그 재산권을 가져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소득이 생기면 바로 그 봉급에서 그냥 나갈 수 있게끔 법으로 됐죠. 근데 우리나라도 봐봐요. 이혼을 하면 남편한테 가서 돈 달라고 애걸복걸을 해야지 줘요. 안 줘요? 누가 줘요? 한두 달 이제 이혼하고 나서 이제 한두 달 주고 그 다음부터 돈 안 주죠.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 그것을 법으로 아예 그냥 그 뺏어가게끔 만들어줘요. 근데 한국 법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남자들 편인 거죠. 왜 그 이혼한 여자를 내가 왜 돈을 왜 줘? 이런 원리가 되는 거죠. 이혼한 원리가 아니라 그 애의 양육권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양육권. 애를 키우는 데 있어서 그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육권을 가진 사람이 애를 키우는 케어 비용을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애를 자기네가 키우면 뭐 그 이혼했으면 끝이니까 뭐 줄 필요는 없는 거죠. 위자료 주고 끝 정리하면 되는데 아이들이 보통 엄마를 선호를 해요. 가서 계모한테 시달림을 당하느니 차라리 자기 엄마한테 가 있고 아버지가 좀 돈을 좀 양육을 해줬으면 바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양육권을 가지기 때문에 하는데 남편들이 돈을 안 주면 이 여자들이 가장으로서 너무 삶이 어렵잖아요. 그럼 줘야 되는 게 맞아요. 줘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남자들이 그렇게 됐을 때는 뭐 그 보통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을 할 거 아니에요. 좋은데 이혼을 하겠어요. 여자들도 어지간하면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혼 타이틀 한번 붙으면 무슨 주홍글씨 마냥 뭐 내가 그 이혼한 것도 되게 억울한 상황인데 거기에다 주홍글씨까지 붙어가지고 막 욕을 해대니까 정말 그 삶이 굉장히 피폐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이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오직했으면 이혼을 하냐는 거예요. 그 상황보다 더 죽을 만큼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거죠. 그런 그 수모와 이런 것들을 다 겪은 것보다 더 어려운, 그러니까 정말 죽을 만큼 괴롭기 때문에 이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에서 그 이혼을 했을 때는 그 여성들도 굉장히 그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한국에서도 보면 이제 이혼을 하는 여성들이 자기가 생활력이 있으니까 이혼을 하는 거예요. 그 생활력이 없으면 어떻게든 이제 남편하고 같이 어떻게든 해보려고 해가지고 이제 끝까지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그 여성의 그 의식들을 파괴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도 있어요. 조금 모자란 것이 그 가정을 그 끝까지 내가 능력이 안 되니까 나가서 애들하고 못 먹고 사니까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 뭐 이래 사내 안 사내 그 난리를 치면서 그래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일반적인 그 가정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런 것 없이 정말 그 온화하게 사는 집은 그 두 부부한테 그 아이들이 정말 잘해야 돼요. 그 부모가 굉장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서 현명하게 대처해서 그 가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두 부부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위대한 거고 일반적인 한 8, 90%의 가정은 사내 못 사내 하면서 맨날 이혼 도장을 그 가슴에 묻고 사는 거죠. 내가 이제 이혼을 하고 싶은데도 경제적인 능력 때문에 그 도장을 못 찍고 그냥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도 보면 내가 로또만 대봐라. 내가 너하고 사나 맨날 이러잖아요. 이건 여자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결혼을 하기 전에 그 좀 많이 좀 신중해야 되는 거가 맞는 것 같고 서로 이제 어느 정도 정신적인 성숙이 된 상태에서 그리고 이제 자기네들이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약속을 하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그 설명이 이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으로 그 마무리가 되는 것이 여성의 인권이 그 평등의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가장 불쌍하고 핍박받는 존재가 여자라는 거죠. 착취의 대상인 거거든요. 그들을 잘 케어하는 사람, 리더가 정말 좋은 리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가장 착취의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남성 리더들도 여성들이 이제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사람이 저는 앞으로도 좋은 리더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성을 착취의 대상으로 보고 빼앗는 대상으로 보고 힘없는 존재를 억눌러서 그들의 것을 무단으로 가져가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언행일치가 안 되는 리더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남편은 밖에 가서 큰 소리 치고 집에 와선 다정한 사람. 밖에 가서 남자들하고 싸우고 큰 소리 치고 그래야지. 그 힘없는 그 부인 데려다가 거기에서 자기가 뭐 그 가장이니까 대접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온갖 그 자기 그 식구들을 괴롭히는 거는 얼마나 그 졸부 같은 행동이에요. 밖에 가서 뭐 큰 소리 치고 와가지고는 그 밖에 있을 때는 뭐를 하든 이제 집에 들어올 때는 그 웃는 낯으로 자기 그 식구들한테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좋은 가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남을 비난하기에 앞서서 그러니까 스스로 남성도 여성도 자기 가진 것에 만족하고 그 행복할 수 있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평등이라는 것이 무슨 그 큰 것이 아니라 내 일상생활에서 하나씩 하나씩 잘 챙겼을 때 온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에서 요즘 많이 이제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들이 예전에는 이제 이혼이라는 문제들이 별로 없었어요. 사회적으로 너무 비판을 받기 때문에 여자들이 감히 이혼하는 것에 대해서 그 끔찍하게 생각했죠. 근데 이제 사회가 변화되고 그 경제적으로 이제 문제들이 많이 생겨나면서 이혼이 많이 이제 늘어나면서 그 새로운 하나의 이제 다른 이제 사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들이 그 차별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라 그 새롭게 그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로서 사회가 존립해야 된다. 요즘 그 이혼 가정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아이들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는 그런 의식들이 조금 필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이 그 폭력과 이런 어려운 환경에 노출되는 것보다 그 자기네 엄마가 혼자 살더라도 행복한 그 거주에 안전한 곳에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혼한 가정의 아이들이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막 그 기득권들이 다 자기네들이 휘몰아쳐서 자기네들이 독식하겠다라는 의식들은 조금 너무 그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양한 삶이 존재하고 그들에게도 그들의 그 삶에 존중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죠.